아버지는 작년 9월에 이감되었다. 남쪽 해안 도시에 새로 지은 교도소였다. 냉난방 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OECD 수준의 교정시설로 형기의 반을 넘긴 모범수들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라고 신문에 났었다. 교도소 인근은 화훼단지인데 수용자들은 꽃가꾸기 노역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정서를 순화하게 된다고 교정당국은 말했다. 교도소 개소식 때 법무차관이 왔었다. 교도소 운동장에 날마다 새롭다, 새 삶으로 새 출발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법무차관이 모범수들 앞에서 테이프를 끊었다. 법무차관은 단상에 올라가서 모범수들을 향해 여러분 반성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모범수들은 네, 반성 잘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 즈음에 이감된 모양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이감을 몇 달 후에 알았다. 아버지는 구속된 후 한 번도 집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버지와 가족들 간에 구태여 편지로 주고받아야 할 사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잘 있니? 직장은 옮겼냐? 내 걱정은 마라. 여기도 지낼만 하다. 아주 못 견딜만 하지는 않다. 추워진다. 따뜻하게 지내라. 직장은 다녀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히 지내세요. 우리는 다들 잘 있어요. 혹시 남자 생기면 내 얘기하지 마라. 하더라도 나중에 해라. 어디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해라. 미안하다는 게 뭔지 아니?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하나마나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존재와 인연을 확인하느니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서로 잠자코 있는 편이 훨씬 더 쌍방에 편안할 것이었다. 교도소 당국이 수형자의 근황을 알리는 통신문을 이따금씩 보내왔다. 그 통신문에 아버지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가명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으나 이감된다는 얘기는 없었다. 아마 이감은 그 후에 결정되었던 모양이다. 예, 그 인간이 모범수가 되었대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아버지가 구속된 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 인간 또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인간 또는 사람이라는 익명성에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피로감이 쌓여 있었고 익명성을 다시 구체적 대상으로 특정하는 그라는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혐오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재정 자립도가 20%에 못 미치는 군청의 공무원이었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삶은 멸종의 위기에서 허덕거리듯이 위태로웠고 비굴했다.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게 직장의 상사들에게 굽실거렸고 밤중에도 수시로 불려나갔다. 밤중에 상사의 전화를 받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펐고 내 여고 시절은 그 슬픔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했다. 삶이 치사하고 남루하리라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나의 슬픔은 분노에 가까웠다. 밤중에 불려나간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새벽까지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었다는 소식이 놀랍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교도소의 모든 규칙을 지켰을 것이며 교도관들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굽실거렸을 것이다. 아버지가 모범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여고 시절에 밤중에 전화를 받고 어디론가 불려가던 아버지의 마른 등을 생각했다. 작년 12월 하순께 나는 아버지의 이감을 모른 채 서울 영등포 교도소로 면회를 갔었다. 면회는 2주일에 한 번씩 허락되었지만 나는 2주일마다 아버지를 면회 가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거리를 나돌아다니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과 부딪히거나 비비적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수감이 나에게는 편안했다.
여고 시절에 상사들에게 풀려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온 아버지가 잠이 들면 나는 아버지가 잠자는 동안 아버지의 의식이 멈추어서 세상과 관련이 없는 격리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아버지가 잠든 동안만의 짧은 안도감이었다. 여고 시절에 나는 그 안도감 속에서 겨우 잠들곤 했다. 아버지의 수감이 아버지의 수면처럼 나에게는 느껴졌다. 교도소가 아버지에게 안온하고 든든한 거처가 되어주기를 나는 바랬고, 감방 안에서 아버지도 나의 편안함을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생각했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우겼다. 그러다가 불현듯 말로 드러낼 수 없는 조바심이나 손으로 긁을 수 없는 몸속 깊은 곳에 가려움증 같은 것이 치솟아오르면 나는 하던 일을 밀쳐놓고 아버지를 면회 갔다. 아마 두어 달 또는 서너 달에 한 번쯤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더 이상 세상에 쓸려오지 않는다는 안도감과 교도소 안에서 다시 모범수가 되기까지의 고통을 치러낸 아버지의 존재가 그 담장 안에서 폭삭 꺼져버리고 말 것 같은 조바심이 나를 양쪽에서 잡아당겼다. 마음의 일은 말하기 어렵다. 마음의 나라는 멀고 멀어서 자욱하다. 마음의 나라의 노을과 바람과 시간의 질감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를 면회가면서 알았다. 작년 12월 하순께도 그런 조바심이 나를 영등포 교도소로 몰아가는 것인데 아버지는 영등포에 없었다. 며칠째 날이 추웠다. 바람의 서슬이 빌딩 사이에서 부딪혔다. 아파트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7만 원짜리 수리비 청구서가 나왔다. 동해안에서는 태백산맥을 쓸어내리는 산불이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해안선까지 번졌다. 북서풍에 올라탄 산불의 세력이 남동쪽으로 전개되자 민통선 안쪽 지역에서 지뢰가 줄줄이 터졌다. 불길에 쫓기는 소가 달아나다가 지뢰를 밟고 죽은 사건을 TV가 보여주었다. 회사에는 연말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할 디자인 수정안이 쌓여 있었다. 지방대학이 의뢰해온 학교 홍보물과 여행 사진작가의 작품집 디자인을 연내에 모두 끝내야 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홍보물 발주를 취소했다. 회사의 자금이 말라서 사장이 연말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꾸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난방 파이프가 얼어서 직원들은 책상 밑에 개인용 전기 히터를 켜놓고 업무를 보았다. 이따금씩 사무실에서 탄내가 났다. 직원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책상 밑을 살폈다. 신입 디자이너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부고가 사무실 한쪽 벽에 붙어 있었다. 어째서 이처럼 별날 것도 없는 겨울의 일상 속에서 갑자기 교도소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조바심 치게 되는 것인지는 나 자신에게도 잘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 그 조바심이 한번 도지면 시간이 파스라져서 가루로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조퇴하겠다고 말하자 부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영등포에 아버지는 없었다. 특가법 42,910호 그 양반 이감 되었어. 이감이요? 언제요? 벌써 석 달이 넘었어. 우편으로 통지가 갔을 텐데. 당신 그 사람 딸 맞아? 면회 신청을 접수하자 늙은 창구 직원은 그렇게 말했다. 특가법은 아버지의 죄목이고 42,910은 아버지의 수형번호였다. 아버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와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아버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국선 변호인은 오직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항소를 포기해서 형량은 1심대로 확정되었고 이제 1년여의 형기가 남아있었다. 42910이라는 수형번호 안에는 아버지의 형량과 죄목이 코드로 분류되어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어머니는 말했다. 교도소 당국은 밤중에만 수형자들을 이송했다. 철방차는 포승에 묶인 아버지를 싣고 밤에 고속도로를 달려갔을 것이다.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남해안의 신축 교도소까지는 6시간 이상 걸렸을 것인데 철망 너머로 시가지의 불빛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나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생각은 쉽게 그만두어지지 않았다. 교도소 측이 아버지의 이감 사실을 우편으로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창구 직원의 말은 사실일 것이었다. 내가 외출한 사이에 어머니가 우편물을 받고서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나에게 말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든지였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피로였고 또는 나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영등포에 없었다. 아버지가 이감된 남해안의 신축 교도소로 가는 길이 내 마음속의 지도에 떠올랐다. 그 길은 내 29의 생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체 자궁의 끈끈한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길처럼 우원하게 느껴졌다. 그날 나는 아버지를 면회 갔다가 허탕친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부대끼지도 않는 자리에 아버지가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안도하고 있을 것이며 적어도 형기 동안만이라도 식구들로부터 떨어져서 그 육신의 모습이 식구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어머니는 편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했다. 나의 짐작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에게는 편안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편이 아버지에게도 덜 불쌍한 일일 것이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말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감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머니의 배려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면회를 허탕친 뒤에야 아버지의 이감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가끔씩 아버지를 면회 갈 때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나의 배려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또 내가 아버지의 이감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어머니가 그걸 알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쩌면 어머니와 나는 서로가 서로를 훤히 알면서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영등포를 떠났다. 아버지는 포승에 묶여서 밤에 고속도로 위로 실려갔다. 아버지는 남해안의 신축 교도소 감방 안에 있다. 교도소 당국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또 집으로 통지해 주었지만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감은 먼 나라의 풍문처럼 모호했다. 아버지가 구속된 후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뇌물죄로 구속된 아버지의 직장 상사의 부인이 어머니를 교회로 유도했다.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마실 같았다. 내가 모처럼 일찍 퇴근하는 날 모녀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는 뜬금없이 예, 거기나 여기나 결국 다 마찬가지라더라.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고 말하곤 했다. 나는 서너 번 거듭 들은 후에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 속에서 거기는 아버지가 갇혀있는 교도소 아니었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교도소 밖의 세상이었다. 그 두 곳이 다 마찬가지라더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앞과 뒤를 모두 잘라버리고
난데없는 벼랑을 내 앞으로 몰아세우는 그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버리고 또 버린 끝에 그래도 남은 마지막 한마디였을 것이다. 라더라처럼 풍문을 전하는 듯한 말투로 보아 어머니는 그런 종말론적인 언사를 교회 언저리에서 듣고 오는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해서 무엇이 마찬가지라는 것인지를 나는 어머니에게 물을 수가 없었다. 라더라는 어투를 향해서는 질문을 제기할 수 없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할 필요가 없고 대답할 도리가 없는 말이었다. 대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나 여기가 다 마찬가지라니.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 양쪽이 모두 다 위로받기를 나는 바랬지만 거기나 여기가 다 마찬가지이므로 양쪽 모두가 더욱 쓸쓸해지는 것이나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밥을 물에 말아서 넘겼다. 넌 꼭 입맛이 없으면 물에 말더라. 잘 씹어 먹어. 어머니의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이었다. 면회를 허탕치고 돌아온 날 밤에 감기 기운이 번졌다. 뜨거운 물에 위스키를 섞어 마시고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고 눈꺼풀 안쪽이 쓰라렸다. 몸에서 힘이 빠져서 허공에 걸린 빨래처럼 무력해진 팔다리가 무거웠다. 지구의 중심이 내 몸을 당겨서 땅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내가 자리에서 뒤척일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교인들을 불러놓고 밤늦도록 모임을 가졌다. 배달된 중국 음식으로 교인들은 밤참을 먹었다. 교인들은 순번제로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날은 어머니 차례였다. 전도사의 기도 소리가 내 방에까지 들렸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담장한 깊은 곳까지 고루 비추시고 남은 기간을 인도하옵소서.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전도사는 담장한 깊은 곳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했다. 어머니와 가까운 교인들은 아버지가 복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도사가 기도를 마치자 초로의 여자들이 찬송가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새벽에 눈이 내렸다. 교도소 지붕에 눈이 덮여서 따뜻하고 아늑할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안쓰러워서 생각을 버렸다. 때 아닌 생리혈이 밀려 나오려는 것인지 몸속 깊은 곳이 화끈거리고 허벅지 안쪽이 불안했다.